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 세미나 웨비나 오픈을 5시에 했기 때문에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5시 5분에 온라인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참석자분들께서 160분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5시 1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 5분에 5시 5분 정각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혹시 네, 지금 참석자분이 190분을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를 개최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세미나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핫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3분만 기다려 주시면 본격적인 좋은 내용과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최봉규 관세영사라고 합니다. 오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스피커 분들의 정보 전달에 있기 앞서서 먼저 저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총영사님이신 김영환 총영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영사님 뮤트 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A 총영사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열기를 뭐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작년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입니다. 하여튼 세미나를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그리고 앤드루 팍 포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 아까 보니까 많은 질문이 와 있던데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실 진아김 대표님 그리고 제인킴 관세사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전망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움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작년 1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포함된 2023년 통합 세출 법안에 서명하셨고요. 이런 거는 또 K-뷰티가 계속 확산되면서 미국 내 한국 화장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법이 기본적으로는 화장품과 원료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FTA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규제 강화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세 장벽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인들, 특히 화장품 업계가 이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주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FDA 인증 절차, 그다음에 미국 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미국 통관 과정에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안 좋고 무역 수지 악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오늘 세미나 통해서 대응 방법 잘 익히시고 앞으로 기업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총영사관에서는 또 경제가 곧 외교라는 마음으로 기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온라인 세미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계속해서 세미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총영사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의 앤드루 박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에서 함께 준비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회장 앤드루 박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들께 새로 실행되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한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가능하게 해주신 김영환 총영사님과 물식양면으로 도움 주신 최봉규 영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사님으로 화장품 관련 레귤레이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JK 바이오사이언스 진학임 대표님, BIP 커스텀 서비스 제인김 대표관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께서 FDA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 GMP, 안전성 입증, 그리고 미국 통관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화장품 규제 현대화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김영환 총영사님과 최봉규 영사님의 노력과 뒤에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웨비나가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앤드류 박 회장님 축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가자분들께서 250분을 넘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정보를 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이거를 프로모션 홍보를 진행을 하면서 미리 사전 질의를 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열 몇 개의 사전 질의를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진학임 대표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실 때 사전 질의를 주신 내용을 강의에 녹여서 질의 답변도 하시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인킴 대표 관세사님께서는 사전 질의 내용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다 답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Q&A에서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적절한 타이밍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그 답변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걸 오피니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자문을 주셔야 되는 경우인데요.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진학임 대표님과 제인킴 대표 관세사님이 굉장히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리걸 오피니언을 주시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의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웨비나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기탄 없이 궁금하신 사항들은 Q&A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첫 번째 진학임 대표님의 스피커이신 진학임 대표님께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K 바이오사이언스의 진학킴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쉐어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네, 이제 됐네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JK 바이오사이언스의 진학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모크라의 주요 내용 및 FDA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서 모크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바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화장품 규제 개편인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법안이 서명되어서 화장품 및 시설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모크라는 1938년 이후 80년 만에 화장품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업데이트이며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도록 연방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이 대폭 개정합니다. 모크라는 FDA 규제 관할권과 화장품 집행을 강화합니다. 모크라에 따라서 화장품 회사는 시설 등록과 제품 등 리스팅의 의무화와 GMP 준수,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보고와 그리고 안정성 입증의 대상이 되고 FDA로 하여금 화장품에 대한 강제 회수를 명령하고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설 등록도 중단할 수 있으며 특정 기록에 대한 액세스하고 자료를 카피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장품으로 모발 및 제모 제품, 메이크업, 네일 제품, 비누 및 로션, 향수, 보습제, 스킨케어 제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 관리 및 미용 제품을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와는 좀 구분하셔가지고 명확한 그런 구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크라는 화장품에 관련된 법인물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은 FDA 권한을 가장 크게 확대한 것이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크라의 주요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FDA 화장품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 의무화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화장품이 BCRP 자발적인 등록에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이 법으로 인해서 화장품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이제 의무화돼서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통을 위한 화장품 제조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각 시설, 미국 내 및 해외 모두 포함해서 모크라 제정 후 1년 이내인 2023년 12월 29일까지 FD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새로운 시설은 제조 또는 가공 작업을 시작한 후 60일 이내에 FDA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실 텐데요. 수출하시기 전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등록을 한 후에 수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라벨링, 재라벨링, 포장, 재포장, 보관 또는 유통을 수행하는 시설은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제품의 용기에 화장품을 충전해서 포장 및 재포장을 하는 시설은 반드시 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 등록은 2년마다 갱신하셔야 되고 그리고 FDA 등록한 정보의 변경 사항은 60일 이내에 FDA에 알려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시설들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 US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시설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인포메이션이 포함되도록 하는데요. 회사명과 그리고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미국의 US 에이전트 정보, 그리고 이전에 BCRP를 통해서 등록한 시설 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모든 브랜드 이름, 그리고 시설에서 제조 또는 처리되는 네. 네. 지금 긴급 사항인데요. 지금 발표를 해주시고 계시던 제인김 대표님 사무실에 전기가 잠깐 나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발표자님께서 다시 접속을 하셔서 진행되던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Q&A로 많은 분들이 화면이 멈췄다고 연결이 끊겼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발표자이신 제인김 대표님, 진하김 대표님, 예, 지금 잠깐 사무실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시는 강의 자료는 추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도 영상과 그 강의 자료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추후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될 예정이오니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말씀 예.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네. 전기가 나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가게 됐는데요. 다시 스크린 쉐어 하도록 할게요. 네, 문제가 해결됐고요. 예, 네, 이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파워가 나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등록에는 아래와 같은 인포메이션을 포함하여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등록에는 제품 카테고리 및 책임자 인포메이션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리스팅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시설 등록과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29일까지 FDA의 성분을 포함한 각 화장품을 리스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명시되는 말이 책임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임자는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화장품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들로 정의되고 정의되고 시설 등록의 일부로 또는 별도로 제품 리스팅 정보를 FDA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크라 제정 후 시판되는 제품의 경우 책임자는 시판 후 120일 이내에 제품 리스팅을 제출, 또한 책임자는 제품 목록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제품 리스팅에는 다음과 같은 인포메이션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시설 등록 번호, 제조업체가 시설 등록을 하셨으면 그 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화장품의 카테고리, 그리고 향료, 향 또는 색상, 컬러 등을 포함한 화장품 성분 목록을 또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전에 또 리스팅 하셔가지고 받은 제품 목록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번호를 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현재 FDA는 화장품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자발적 등록 프로그램인 BCRP 제출 접수 및 처리를 중단한 상태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제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DA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셔서 그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뒤에 바로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FDA 시설 등록과 리스팅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사전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질문과 같이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2023년 12월 말까지 등록 완료를 하는 사항에 대한 유예 기간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 12월 말까지 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아직 유예 기간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는 부분을 준비하시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 바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식으로 수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화장품은 기존의 자발적인 등록으로 반드시 등록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발적인 등록 부분이어서 올해 안까지는 수출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록 준비가 되시면 바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질문 주신 부분이 모크라 시스템 등록 주체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제조사냐 브랜드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은 시설 등록의 대상은 제조사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시설 등록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브랜드사는
만약에 책임자로 라벨에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브랜드사는 시설 등록 그 번호를 받으셔서 리스팅을 개별적으로 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GMP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크라에 따라 FDA는 화장품 제조 및 가공 시설에 대한 GMP 규정을 공부하고 해당 규정은 미국 내 및 국제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화장품이 불량품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GMP 준수를 평가하기 위한 기록에 대한 실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GMP 규정을 수립할 때는 FDA는 화장품 제조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그러한 화장품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것이고, 또한 FDA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될 시설의 모든 규모와 유형에 대해 실행 가능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단순화된 GMP 요건도 포함하여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크라 제정 후 2년 이내에 GMP에 대한 제한된 규칙이 발표하고 제정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화장품 제조 시설의 GMP는 시설, 장비, 인력, 원료, 포장, 라벨링 및 테스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조 관행을 다룰 예정이며, GMP를 충족하지 않은 조건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화장품은 불량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GMP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규정에 또 심각한 유해 사례 부작용 보고 및 기록 보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사망, 생명을 위험하는 경험, 환자의 입원, 지속적이거나 상당한 장애, 그리고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고 선천적 결함 감염 또는 간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의도된 것과는 다른 심각한 외형 손상, 발진이라든가 탈모라든가 지속적이나 상당한 외모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건강 관련 부작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이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후 영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책임자는 최초 보고 후 1년 이내에 받은 새로운 의료 정보와 같은 특정 추가 정보를 FDA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FDA는 실사 중에 부작용 보고서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어집니다. 책임자는 부작용 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또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를 화장품 라벨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제조 포장 또는 유통하는 화장품의 미국 내 사용과 관련한 이상 반응의 각 보고와 기록을 6년 동안 보관하셔야 되고, 특정 소규모 기업은 3년 동안 또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규정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책임자는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장하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입증은 화장품 및 그 성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훈련 및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실험, 연구, 리서치, 분석 또는 기타 증거 또는 정보로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확신으로 정의됩니다. 무크라는 안전하다는 의미의 화장품이 라벨에 표기되는 사용 조건 또는 간접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사용자에게 해롭지 않음을 의미하고, 화장품 및 성분들은 미국에서 시판되기 전에 안정성이 적절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적절한 안정성 입증이 없는 화장품은 또한 불량 제품으로 간주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FDA는 안전 기록을 포함하여 화장품과 관련된 특정 기록에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고 또 실사 중에 불필요한 부작용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FDA는 향료 또한 향의 성분 또는 성분 조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가능성에 기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무크라에 따라 FDA는 화장품의 특정 향료 또는 향에 해당하는 성분 범주 목록을 요청할 수 있고 화장품 회사는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 실험의 필요성은 적절한 허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 동물 실험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없습니다. 안정성 입증에 대한 또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정성 입증의 가이드라인을 어떤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안정성 입증은 제품이 시장에 시판되기 전에 책임자로 불리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모두 그 안정성에 대한 입증을 먼저 하고 시장에 그 제품을 시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성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FDA는 화장품에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FDA 웹사이트에 나타내고 금지된 성분 목록을 게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용이 허가된 색상 컬러 리스트를 또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FDA 웹사이트에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화장품의 성분으로서 온전한 성분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분을 라벨에 표기하실 때는 INCI 명명법을 따르거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일반명으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 회수 시설 정지 권한은 FDA에게 있는 권한이고요. 목표라는 FDA가 제품이 불량한 제품이거나 상표가 잘못 표시된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건강에 심각한 그리고 불리한 결과 또는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FDA가 판단할 경우에 화장품 제품의 자발적 회수, 즉 리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강제 회수의 경우 FDA는 강제 회수에 관한 보도자료가 게시돼야 되고 보도자료의 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이미지가 FDA 웹사이트에 또 제공되도록 합니다. FDA는 또한 해당 시설에서 제조한 화장품이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합당한 가능성이 있고 다른 제품도 유사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FDA가 판단하는 경우 시설 등록을 정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FDA가 시설 등록을 정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등록이 복원될 때까지 어떤 화장품도 상포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라벨링에 대한 규정도 생겼는데요. 먼저 1년 이내는 일반 화장품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고 그리고 전문용 화장품일 경우에는 올해 말 안에 전문가만 관리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라벨에 명시해야 되고 그 명시 문구는 명확하고 눈에 띄도록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주소와 미국 내 전화번호 그리고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전자연락처 정보, 즉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향료 알러전을 포함한 화장품의 라벨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알러전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벨 표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통관 시에 라벨 표기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라벨에 표기된 제품이 어떠한 의도된 목적에 따라 이제 일반 화장품 또는 의약품, 신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제품은 화장품의 용도에 맞게 올바르게 라벨 표기하시는 것이 특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벨 표기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제품 설명에 관한 것도 화장품 제품에 부합되도록 하셔야 하고요. FDA는 라벨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화장품의 목적에 의한 라벨 표기를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 화장품의 같은 경우는 필수 요소가 앞면에는 제품명과 순중량을 반드시 표기하시고, 그리고 정보 패널에는 사용 방법, 주의사항, 성분 표기, 회사 정보,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요. 이 화장품은 의약품과 구별하셔가지고 올바른 일반 화장품 라벨로 표기가 되셔야 합니다. 사전 질문에서 일반 라벨 표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 또 여드름 패치 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여드름 패치라는 제품만 가지고는 이게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 라벨에 어떤 용도로 이 제품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화장품도 될 수 있고 의약품도 될 수 있고 또는 의료기기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화장품과 의약품 구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에 또 자외선 차단제 실험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의약품에 해당되어서 드러그 팩트 테이블을 포함해서 의약품의 라벨 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FDA 규정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활성 성분 내용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자외선 차단제에서 SPF 지수 표기가 라벨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SPF 지수에 대한 개런티 할 수 있는 실험이 같이 또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착향제 알러전 라벨링 요구와 탈크 규제, 그 PFAS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착향제 알러전은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공개하는 향료 알러전을 식별하기 위한 규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수립할 때 FDA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물질 및 형식을 포함하여 알러전 공개에 대한 국제, 주 및 지역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는 FDA가 공개 대상 물질량의 인계 수준을 설정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FDA는 모크라 제정 후 18개월 이내에 제한된 규칙을 발표하고 제한된 규칙에 대한 공개 의뢰 수령 기간 종료 후 180 이내에 최종 규칙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료의 알러전 성분들이 FDA에서 이제 그 성분들을 공개하게 되면 그 성분들을 제품 라벨에 표기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곧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크 성분, 한국에서는 활석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탈크는 화장품 및 기타 퍼스널 케어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탈크 탈크 성분이 수분을 흡수하거나 케이킹을 방지하거나 얼굴 화장을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제품의 느낌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탈크와 성면이 모두 자연 발생 강물로 탈크와 달리 성면은 흡입 시 알려진 발암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탈크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탈크 채굴 현장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테스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꾸라는 탈크 함유 화장품에서 성면, 아스베스토스 그 성분을 검출하고 식별하기 위한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확립하고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하도록 FDA에 지시합니다. FDA는 모꾸라 제정 후 1년 이내에 제한된 규칙을 발표해야 하며 제한된 규칙에 대한 공개 의렴 수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최종 규칙을 발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PFAS라는 과불화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AS는 피부를 컨디셔닝하고 매끄럽게 하며 윤기 있게 보이도록 하거나 제품의 일관성과 질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 화장품의 성분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사용됩니다. 일부 PFAS는 원료 불순물의 결과 또는 다른 유형의 PFAS를 형성하는 PFAS 성분의 분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화장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PFAS는 지속성, 생체 축적성, 그리고 실험실 동물에서 독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우려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 EPA에서 환경 부분이랑 소비자 용품 부분에서 PFAS 실험이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모꾸라도 FDA가 모꾸라 제정 후 3년 이내에 화장품에 사용된 퍼플루오알킬이라든가 폴리플루오알킬 이런 PFAS 물질과 관련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모꾸라는 또한 특정 소기업, 스몰 비즈니스를 GMP 등 그리고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요건에서 면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화장품의 평균 연간 총 매출이 1 밀리언 미만인 업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소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업체들은 미용실, 소매 유통시설, 약국, 소매업체, 병원, 진료소, 공중보건기관 및 기타 비영리 단체, 그리고 무료 화장품을 제공하는 호텔, 항공사 등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특정 연구 및 테스트 시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용기에 화장품을 채우지 않는 라벨 부착, 포장, 시설 등의 이런 채우지 않는 업체들도 FDA 등록 및 제품 리스팅에서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 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도 있는데요. 관례적 또는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눈의 점막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화장품, 주입되는 화장품, 내부용 화장품, 가습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24시간 이상 외관을 변경하고 소비자가 제거하도록 의도된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나 시설에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특정 제품 및 시설에 대한 면제도 있지만 화장품이면서 의약품이거나 메디컬 디바이스로 분류되는 제품의 경우는 FDA의 의약품과 메디컬 디바이스의 규정을 따라 등록 및 제품 리스팅 그리고 라벨링 규정을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잠깐 사전 질문 주셨던 부분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미국 브랜드사에 납품하고 있는 OEM 제조사의 의무사항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OEM 제조사도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일 경우에 1 밀리언 이하가 아니시면 모든 모꾸라 규정을 따르셔야 됩니다.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을 포함해서 GMP, 라벨링, 그리고 안정성 입증 등 모든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질문에 소기업의 경우 모꾸라에서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긴 했었는데 소기업 구분 기준과
면제되는 부분, 소기업에 해당하여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앞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FDA를 등록하지 않고 수출을 했었는데 기존에 FDA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온 업체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화장품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미국에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FDA 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제품 리스팅도 하시고 하셔야만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꾸라를 준수해야 하는 제품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화장품류가 다 해당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그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빼고는 모든 화장품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규모 업장으로서 제조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 기준을 초과하는 고객사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제조사의 수출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소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등록 대상이 제조, 가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 소규모의 기업이시면 1밀리언 이하의 기업이시면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1밀리언 이상의 평균 연간 매출이시면 FDA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꾸라의 규정 법정 날짜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2023년 12월 9일부터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잘 확인하셔서 그 법정 날짜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래 사례와 부작용 기록, 그리고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안정성 입증, 라벨링 전문가용 화장품 내용, 그리고 리콜과 강제 회수 권한은 올해 말까지이니까 그 부분 먼저 준비하시기 바라고 GMP에 관련된 거는 제한규칙이 2024년 12월 29일, 최종규칙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향제 알러전 라벨링은 2024년 6월 29일에 제한된 규칙이 있을 것이고 최종 규칙은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180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벨링 표기에서 미국 내 연락처 정보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탈크 함유 화장품 규칙에서 성면을 검출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의 제한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에 제한된 규칙이 발표되고 최종 규칙 의견 수렴 기간 종료 후 182호부터입니다. 그리고 PFAS 관련된 내용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규정 법정 날짜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고 또 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JK 바이오사이언스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진학임 대표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Q&A에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Q&A 클릭을 해보시면 직접 요 질문 내용들을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목걸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아이소 22716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GMP 준수에 대한 규정이 FDA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그 GMP 규정 준수 부분에 발표 있은 후에 아마 그 차이점을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사의 제품은 브랜드사에서 판매할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시설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먼저 제조업체의 시설 등록이 먼저 필요하고 제품 리스팅도 하신 후에 수출을 하셔야 합니다. 한 곳의 제조사 시설 등록번호로 여러 곳의 브랜드사가 제품을 등록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조사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화장품 제품은 그 제조사와 브랜드사의 협약하에 그래 브랜드사가 이제 그 제품 리스팅을 또 리스팅 개별적으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제품의 책임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나요? 제조업체, 유통업체, 포장업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제품의 라벨링 표기에 들어가는 그 책임자의 그 해당하는 제조업체거나 유통업체, 포장업체 중에 한 곳이라면 그곳이 더 책임자일 수 있을 수 있겠죠. 안정성 입증을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안정성 입증은 아직까지 FDA에서 특별하게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일단 FDA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시판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이제 시판되기 전에 제조사거나 유통업체나 포장업체에서 그런 안정성 입증에 대한 과학적인 기반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문 화장품이 어떤 화장품을 의미하나요? 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살롱이나 뭐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제 그런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화장품이 따로 있는데 그 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되는 게 새로운 규정에 들어갑니다. 영사님 시간 되시면 이제 계속 네. 지금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진학임 대표님께서 슬라이드쇼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어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주실 예정이니 이쪽으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마치기 전에 두 가지 이제 또 질문 올라온 거제 두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올해까지는 FDA 등록 안 해도 수출 가능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발적인 등록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수출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12월 29일 전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만 내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이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진학임 대표님 슬라이드쇼 마지막에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이오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쇼 그리고 오늘 강의 진행되는 동영상 모두 총영사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인킴 대표 관세사님께서 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과 관련돼서 통과 과정 유의사항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대표 관세사님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우선은 저도 쉐어 파일을 할게요.
새로 시행되는 화장품 규제법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 FDA 통관 시 필요한 프로덕트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생소하실 건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관세사 입장에서 넣는 코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FDA에 들어가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FDA 이그잼 사례를 통해서 FDA 통관 시에 유의하실 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 프로덕트 코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일반 수입자분들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몇 가지 또 품목들을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노티스 오브 액션이라는 거 아시죠? 그 노티스 오브 액션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릴리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DA 프로덕트 코드는 이렇게 5가지 레터나 숫자로 만들어집니다. 인더스트리는 넘버고요, 보통. 그리고 클래스는 레터고, 서브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PIC. 근데 이제 PIC 같은 경우는 화장품일 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이픈을 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있습니다. 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찾는 건데요. 보시면 우선 제가 슬라이드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53를 누르시는 게 코스메틱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 인더스트리 번호입니다. 그러면 53를 넣으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다음이 클래스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클래스를 보시면 A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냥 분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베이비 프로덕트인지 bath prep인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아이 메이크업이 있고 또 non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fragrance 그러니까 아까 뭐 설명 다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찾아가는 거고 그 레터에 해당하는 레터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애니멀 바이 프로덕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빈이라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뭐 콜라겐이랄지 뭐 양수 같은 동물성 재료가 들어갈 때 그때는 이 R이라는 레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S, 돼지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T, 그리고 그 외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U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진아 대표님께서도 그 화장품하고 약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화장품과 약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FDA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는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 for cleansing, beautifying, promoting attractiveness.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약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intended for use in the diagnosis, cure, mitigation, treatment or prevention of disease. And to affect the structure or any function of the body of man or other animals.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저의 몸에 대해서 향상을 시켜주거나 보호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약으로 분류가 되면 NDC가 필요해요. National Drug Code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FDA 파일링이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예 파일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가지 example을 갖고 왔는데 SPF, 여기 지금 시쉐이도 제품이 있는데 SPF는 태양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고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장품 사실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약이기 때문에 NDC 넘버가 들어가야 돼요. 레이블링에.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이 사람들이 NDC 파일링을 했구나.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Anti Dandruff 샴푸. 이것도 역시 비듬을 안 나게 하는 치료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입니다. 그리고 acne treatment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되게 한국산 마스크팩이 되게
이잖아요. 저희도 진짜 많이 통과를 하는데 거기서 쓰는 문구 중에 화이트닝, 뭐 엔타이에이징 그런 문구가 정말 많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문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뷰티파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엔타이에이징, 화이트닝 이런 거는 사용하시면 만약에 사용을 하셨는데 FDA에서 걸렸다. 그러시면 바로 FDA에서 NDC를 요구합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문구들이에요. 퍼럴 코드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서브클래스를 찾아볼 건데 서브클래스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물건의 형태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캡슐인지 크림인지 로션인지 패드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고 가끔씩 크림하고 로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되게 심플해.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물기가 좀 많아서 이렇게 흐른다 이러면 로션이고요. 되게 끈적거리는 상태 이렇게 발랐을 때 그냥 피부에 붙어있는 상태면 크림이라고 간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우선 답을 가리고 오늘 첫 번째 찾아볼 물건은 네일 폴리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53라고 했죠. 코스메틱. 자, 클래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일 폴리시면은 뭘까요? 매니큐어링, 프랩 이겠죠. 그리고 흐르는 거니까 로션이겠죠. 리퀴드. 그러면 여기 바로 매니큐어, 네일 폴리시가 나오죠.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면 이게 바로 FDA 프로토 코드예요. 53HD-05.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엄청 쉽죠? 그리고 다른 거는 립스틱을 한번 찾아볼게요. 립스틱이면 메이크업 프랩인데 아이 메이크업이 아니고 not for eyes. 그리고 스틱이죠. 그러면 바로 여기 립스틱이 나옵니다. 그러면 53GK05가 프로토 코드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제 거는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프로토 코드를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에 프로토 코드까지 적어서 통관 의뢰를 하시면 진짜 관세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뭘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라도 더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노리셋 액션 이거를 이제 받으실 텐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FDA 저희가 이제 엔트리를 넣으면 바로 통관을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메이플 시드가 떠요. 근데 메이플 시드가 안 뜨고 한 3일 정도 언더 리뷰가 있다. 그럴 때는 대부분은 보통 다큐ment 리카를 합니다. 그러면 다큐ment 리카를 하면 저희가 이제 다큐멘을 요구를 했으니까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웹사이트에다 업로드를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거기다 이제 저희가 업로드를 해요. 그런 후에 이렇게 노리스 오브 액션이 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컴플라이언스 리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게 앞장이고 이게 뒷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인당 어떤 물건이 디테인이 됐고 어떤 물건이 메이플 시드가 떴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얘가 해결할 부분이 여기 지금 스타로 돼 있는 것들 요거를 제가 해결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떴는지 디테인이 나옵니다. 그 이유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fo alert number 66-40가 뜨잖아요. 요거를 구글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그러니까 이거는 넣자마자 바로 그냥 디테인이 돼버린 거예요. 뭘 이그잼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바로 이그잼 없이 홀드가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이 밑을 쭉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매니팩처가 GMP를 이제 지키지 않아서 레드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디테인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이러면 홀드니까 리퓨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오피서한테 받은 이메일인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냐면 레터헤드 그 제조사의 레터헤드로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그게 이제 according to FDA manual
그래서 어떻게 지킬지 그런 것들을 적으셔서 Office of Compliance에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가 근데 시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좀 달라서 뭐 얼마나 걸립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거는 레드 리스트라 그래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피서들도 뭐가 필요하다, 뭐가 어떤 부분에서는 레이블링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샘플을 보내라. 이렇게 되게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노리스 오브 액션이 와서 디테인이 됐다 하더라도 관세사분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FDA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엔트리를 넣어요. FDA 파일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언더 리뷰가 뜹니다. 그랬을 때 언더 리뷰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플시드가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물건을 디스트리뷰트 하시거나 파시거나 move out of state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홀드가 됐어요. 그런데 휴스턴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폴트에 있는 오피서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절대 그쪽으로 무브언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파시면 안 되고 무브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기점에 걸렸을 때 이게 또 다시 가지고 와야 되면 굉장히 또 돈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시니까 그 부분은 꼭 지키셔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업로드하는 데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면 어디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다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예전에 했던 엔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엔트리 넘버만 넣어도 어떤 물건이 메이플시드 without exam으로 끝냈는데 다큐ment 서밋을 저희가 1월 24일 날 했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지금은 이제 엔트리가 클로즈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서류들에 대한 정보가 다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저렇게 올리고 나면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트를 이제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피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노리스 오브 액션이 왔다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리스에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 오피서하고 커뮤니케이트를 잘 하셔가지고 홀드를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짧았죠? 앞에서 지니 대표님이 너무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실질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 적혀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Q&A를 미리 받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Q&A 중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발표될까요? 23년 12월 말까지 등록 완료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도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세관 시스템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진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모든 법안이 다 통과는 됐지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희 CBP에서 저희 그 뭐라 그러죠? IT 디파트먼트로 와야 그게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아무리 제조사 번호를 주시고 뭘 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세관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지금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물어보셨는데 뭐 당연 저도 테크니컬리 내년부터는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던스 넘버, 그러니까 음식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던스 넘버가 필요했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 2022년부터 필요했다. 요이 땅 해도 그냥 한 1년 정도까지는 언론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냥 언론 이렇게 넣고 트랜스밋을 해도 문제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유예기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등록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미국 수입 화장품 OTC 포함에 대한 통관 검문이 강화되었는지요? 저희가 화장품도 많이 하지만 다른 FDA 통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화장품 쪽이 조금 많이 홀드가 걸리는 것 같긴 해요. 뭐 저희 회사니까 이게 뭐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통관 시 import refusal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노리스 오브 액션 말씀드렸죠. 노리스 오브 액션을 받으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거는 GMP가 불충분해서 레드리스트에 올라간 경우였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 레이블링이 뭐 충족이 안 됐다든지 그런 이유를 확인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노리스 오브 액션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ODM 업체로 이건 아까 아니다. ODM 업체로 판매사가 미국에 수출하다가 리퓨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사에 악영향이 미치나요? 미친다면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임포트 리퓨설을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 인포 얼러트, 워닝 레터도 발행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자, 워닝 레터가 먼저 가요. 그러면 워닝 레터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라라고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corrective action을 안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당연히 레드 리스트에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레드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냥 바로 without examination, detention이 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실 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죠. 그래서 레드리스트까지는 지금 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워닝 레터를 받으셨을 때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한 건데 FDA 워닝 레터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 수출 진행이 어려울지요.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corrective action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출을 하시기 전에 corrective action을 해서 레드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제인킴 대표 권사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사전 질의 주신 분들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도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스피커 분들께서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강의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 자료와 오늘 진행된 이 동영상이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그 동영상과 발표 자료를 활용하셔서 오늘 스피커 분들께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금 Q&A 세션에 지금 진학임 대표님이 하나하나 답변도 타이핑을 직접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게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의 있게 답변을 남겨주실 겁니다. 이메일로 꼭 컨택을 해보시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답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LA 늦은 시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고 Q&A 세션에도 성의 있게 답변을 남겨주신 두 분 스피커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남깁니다. 네, 오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온라인 세미나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의 자료, 동영상 LA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스피커 분들께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의 있는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세미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